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0년에는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선정한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은 각각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연결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국내 경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 사건 각각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한 이 5가지 사건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돈 파는 가게가 선정한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5꼭지로 나누어서 방송합니다. 그래서 꼭지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올라갈 때마다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5가지 사건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1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경제위기입니다. 자, 이 경제위기는 어느 해를 막론하고 항상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 2017년, 18년, 19년 이 3년 동안에는 소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앞장세운 아주 자극적이고 이런 극단적인 방송들 또 정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 다른 목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유와 또 통계 등등을 배경으로 해서 말입니다. 다행히 2019년까지 우리가 크게 걱정했던 극단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 계속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파는 가게가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로 2020년 경제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내용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화폐개혁입니다. 이 화폐개혁도 2019년 아마 가장 많은 가짜 뉴스, 정말 이 극단적인 정보들이 난무했던 것이 바로 화폐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돈 파는 가게에는 무려 1시간에 걸쳐서 이 화폐개혁에 대한 정말 심층적인 내용을 방송해 드렸죠. 다행히 이 화폐개혁에 대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안심했다,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화폐개혁도 이 많은 이 가짜뉴스 등등이 무색하리만큼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두 번째 사건으로 저는 화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저는 이 화폐개혁 동영상에서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면 내년 2020년 3, 4분기에서 2021년 1, 4분기가 가장 적기가 아닐까 만약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 화폐개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 자,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값 하락입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 아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크게 억제하고 특히 고가주택의 대상으로 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그 이전보다 훨씬 넓혔죠. 거의 무려 10배 가까이. 또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이제 기초 가격이 되는 공시율을 올린다든지 등등 많은 큰 폭의 세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올가미론 해서 섣부른 추격 매수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 파는 가게는 2018년 9.13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흔들릴 때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18년, 2019년을 집값 하락으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폭락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나 돈 파는 가게는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살 수 있으면 사라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아마 그때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집을 샀던 분들이라면 나름 큰 이익을 보았겠죠. 집값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 세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할 사건으로 집값 하락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의 발표 이전부터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올가미론으로 집을 추격 매수하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2020년 저는 집값 하락을 다시 세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할 사건으로 꼽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볼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대표한다. 그 용어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희 돈 파는 가게가 지난 한 2, 3년을 돌아보면 3번 정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송했을 때가 2017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뭐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었을 때죠. 저는 그때 비트코인 투자 조심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죠. 또 최근 2019년 3월 달에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가의 업무,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한 이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원리가의 업무,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동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가 블록체인, 즉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죠.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원리가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이런 SNS 업체들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네 번째 키워드로 비트코인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험회사 파산입니다. 이 보험회사 파산에 대한 동영상도 최근에 제가 1시간짜리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이 보험회사 파산은 2020년부터 본격화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역마진, 70년 만에 첫 역마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2019년이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보험회사 경영이 계속 좋아질 조짐이 있다? 없습니다. 또 특히 2022년부터 이 국제회계기준 IFRS 17, 이게 이제 숫자마다 각 산업에 적용되는 숫자인데요. 그것이 적용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회사의 경영 압박으로 이제 작용할 요소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 파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당장 본격화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행과 달리 이 보험회사 상품들은, 보험 상품들은 아주 몇십 년짜리 장기 상품들입니다. 우리가 연금만 하더라도 몇십 년짜리죠. 보장성 보험만 하더라도 80세, 90세, 100세 만기라는 거죠. 자, 이 보험회사 지금 보험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큰 회사들, 예를 들어 교보, 삼성, 뭐 하나 이런 회사들의 상품들은 그닥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반대로 중소형사들의 이 상품들은 대형사 상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자, 이 대형사들의 상품이 중소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 또 중소형사들의 상품이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 자, 이것을 단순히 상품이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면 크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보험회사 경영, 그리고 보험회사 파산 리스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 경제위기, 화폐개혁, 집값 하락, 비트코인, 보험회사 파산.
이 5가지를 지금부터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하나씩 나누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 첫 번째 경제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죠. 아시아 주식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브렉시트 문제 유럽을 참 오랫동안 괴롭혔죠. 영국의 유럽 이탈. 그런데 이제 집권 보수당 영국에 다시 재집권을 함으로써 소위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런 조건과 원칙이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걱정은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부채 어떻습니까? 부채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나름대로 예상보다 좋다.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그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큰 걱정이 없겠죠. 자, 그런 논리대로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좋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중국 부채 문제도 조금 수면 아래로 잠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 1차 합의, 브렉시트, 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중국의 예상 밖으로 어떤 좋은 지표 등등으로 해서 세계 경제 또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면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개선된 게 없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합의를 했지만 본질적인 합의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부과하지 않고 또 얼마 전에 부과했던 관세율 조금 낮추고 그런 정도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부과되었던 관세 다시 제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관세율이 거의 뭐 한 4.8%에 이르고 있다. 추가된 것이. 그것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조금 1% 정도, 0.1% 정도 차이가 났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경제적인 체력, 즉 주식시장의 이 본질이 약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중국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 등등 뭐 소비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1차 합의든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되었다거나 또는 중국이 예상외로 조금 경제가 좋아 보인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세계 경제 본질적인 문제,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품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2020년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한국 경제를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 큰 영향, 직격탄을 받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2018년, 19년 한국 경제가 첫째는 대외적인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대외적인 변수를 잘 또 한국 경제에 적용하면서 잘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죠. 1+2가 합세되면서 한국 경제 참 걱정한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자, 2020년 한국 경제는 당연히 이 글로벌 경제의 첫 번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첫 번째로 경제 위기를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은요, 위기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죠? 지난 10년 이상 동안 세계 경제는 오로지 돈에 의존해 왔습니다. 돈을 계속 풀었죠. 그런데 앞으로도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돈을 계속 풀면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10년 넘게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미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개선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돈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유동성 공급을 기업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효과를 많이 봤죠. 아마존, 그 세계적인 기업 엄청난 이익을 내는 아마존조차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시설 투자, 뭐 일반적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주로 그 많은 유동성으로 뭘 했냐면 다른 데 돈을 썼습니다. 어떤 데 돈을 썼습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자사주 구입, 자사 주식을 구입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미국의 이런 주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배나 올랐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큰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했다. 그 원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동산입니다. 기업이든 가게, 개인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무엇을 했습니까?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같으면 또 기업 같으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많이 늘렸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기는 없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계속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계속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세계적인 통화의 모든 세계 통화의 근본이죠. 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 미국인데 이건 역시도 무한정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여러분 달러 가치가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경제 이론에서는 미국의 달러는 끝없이 찍어도 아무 상관없다. 아무런 부작용, 후유증이 없다. 라고 단정하게 이르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경제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계속 돈을 풀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최근 300조 원의 돈을 우리나라 돈 더 푼다고 합니다. 풀어보니까 어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참 걱정스러운 요인입니다. 소비 촉진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참 해괴망측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병석에 들어누워 있는데 계속 닌게루 뿐만 아니라 고급 약제 주사를 맞아도 건강하게 일어서서 뛰어다니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계속 죽지는 않지만 일어나서 뛰어다니지 못한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 수 있다면 죽지는 않는다. 이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 수 있고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기는 없다. 자, 그렇다면 제가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첫 번째 키워드로 경제 위기를 가져왔는데 경제 위기는 어떨 때 우리가 올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있다. 2020년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역으로요. 물가가 오를 때가 경제 위기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아직까지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소비 촉진이 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2019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미국이 초반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2019년 초반 이후입니다. 반대로 2018년부터 굉장히 전 세계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뭐죠? 바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물가가 오르겠네라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더니 세계 경제가 크게 난리 났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었다.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계속 돈을 풀었는데 만약 물가 오름세가 확인된다면 미국 연준에서부터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돈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경제나 투자에 기업 투자 활동에 들어간 돈보다 훨씬 딴 곳에 들어간 곳이 많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구입하고 매입하고 또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난 10년 이상 동안 세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즉 물가 오를 때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중국, 한국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중국 부채 엄청 많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 많죠. 한국 역시도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부채 이꼴은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는 거품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거품이 터질 때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자, 그것이 터지면서 왔습니다. 원인은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을 때는 1, 2% 정도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채들이 중국과 한국 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돈을 푸는 한 위기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물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금리 인상이 들어갈 때 상당히 위기를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가 좋은 때입니다. 그것을 경제 위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이상으로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경제 현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돌아오면 워낙에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특히 중국, 한국 경제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우리 한국은 뭐죠? 외국인 자금 이탈. 한국의 이런 달러 외화 보유고가 뭐 4천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한 돈, 또 채권 매입 금액 이 다 따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투자 자금이 이탈합니다. 정말 외환 보유고 4천억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한국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가계부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 2% 정도의 인상도 특히 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기준점을 잡아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또 계속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뭐가 묶여 있습니까? 부동산이 서로 묶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가져가기도 힘듭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집값에 대한 이 5가지 우리를 놀라게 할 사건 가운데 집값 하락을 말씀드렸죠. 그 집값 하락 편에 대해서 이 부동산 올가미론이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주택자 분들 그리고 또 크게 빚을 내어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정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금리 정책은 대단히 힘들다. 자, 지금 상태에서 그나마 유지가 되면 좋은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제 물가 오름세가 확인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위기일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위기 언젠가 옵니다. 자,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같은 거죠.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터지면 다시 수습이 되고, 그죠? 다시 또 부풀어 오르면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과 같은 거죠. 다만 그때가 언제일 거다를 섣불리 예측은 하지 마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예측했지만 그렇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경제위기 미리 예측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2018년 터진다, 2019년 터진다 하니까 2020년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섣부른 예측보다 언제든 설령 경제위기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경제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언제일지 예측하지 마십시오. 다만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 경험, 모든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된다, 안 된다, 극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는 경제위기에 왔을 때 내가 갑자기 크게 손해본 상태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거 해약해야 한다. 자, 그것은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라고 한다면 그 경제위기가 왔을 때도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경제위기는 극복된다 한다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때 가장 값이 싼 때입니다. 그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인 경제위기의 경험인 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섣부른 예측보다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 집을 사든 또는 투자를 하든 자신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가 와도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양하게 분산하십시오. 어느 한쪽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몰빵하지 마시고 펀드를 하시든 금을 사든 달러를 사든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 등등으로 아시아, 미국, 유럽 등등으로 나누어서 분산하십시오. 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안전자산, 안정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이 자산군들도 적절하게 본인의 재정 형편과 재무 목표,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가지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구분하십시오. 물론 소득이 있고 없고 목돈이냐 아니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것도 다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예측보다 버틸 수 있는 재정관리가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 제가 하나 링크해 놓겠습니다. 안전자산, 안정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사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경제위기라는 꼭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어지는 2편, 3편, 4편, 5편을 통해서 각각을 잘 이해하시고 또 1번에서 5번까지가 연합해서 하나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대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